김 간호사, 내가 병원에 냄새나는 노인네들 들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화려한 성형외과 복도에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국내 최고의 성형 권위자로 불리는 원장 강은숙, 그녀는 다름 아닌 복순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은수가 나다.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복순이 내민 손에는 시장에서 가져온 비린내가 좀 나는 생선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은 마치 벌레를 본 듯 질색하며 그녀의 보따리를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 행세야? 내 실력으로 일군 병원에 비린내 묻히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비극과 반전의 시작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평생 비린내 나는 생선 괴짝을 머리에 이고 3남매를 키워낸 송복순 씨의 구분 등 위로 믿기지 않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지인의 소개로 헐값에 산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귀가 얇아 속았다며 아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척박한 땅이 신도시 개발 부지로 확정되며 보상금으로 무려 2,500억 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이었지만 복순 씨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병원에서 받아온 췌장암 시한부 진단서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복순 씨는 슬퍼하기보다 먼저 책상을 정리하듯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순 씨는 벽에 걸린 자식들의 사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기 검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장남 진호, 강남의 스타 성형외과 원장이 된 차녀 은숙, 그리고 두 오빠와 언니의 뒷바라지를 위해 꿈도 포기하고 신장까지 내어준 막내 은서까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복순 씨는 오로지 저 자식들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생선 비늘이 손톱 밑에 박혀 피가 나도 자식들 공부시킨다는 보람에 고통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선 첫째와 둘째는 이제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심지어는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 은숙은 복순 씨의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까지 차렸음에도 그녀는 늘 내가 독해서 성공한 거지.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화려함이 어머니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것임을 망각한 채 그녀는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혐오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 2,500억이라는 거대한 칼자루를 쥐고 자식들의 밑바닥을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후배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문 변호사, 내 아이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복순 씨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2,500억이라는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생선 기름이 밴 낡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미끼이자 오만한 성공에 눈먼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엄마를 돌아봐 주기를 원하는 심판자의 변장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가장 먼저 발길을 옮긴 곳은 정의로운 사회 효가, 바로 서는 나라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린 큰아들 진호의 선거 사무실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낡은 손바지를 입은 복순 씨가 나타나자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젊은 비서가 코를 감싸쥐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민호는 동사무소로 가세요. 복순 씨는 일부러 더 구질구질한 표정을 지으며 비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기 강진호 검사님이 내 아들이라서 그래요. 얼굴 좀 한 번만 보게 해줘요. 그 말에 비서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그쪽 아들이라고요? 노인네가 노망이 나셨나? 여기 카메라 많으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비서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던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번듯한 수트 차림의 진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던 진호는 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진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급히 비서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복순 씨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실망스러움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TV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헌신 덕에 이 자리에 왔다며 눈물 짓던 그 효자 검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눈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왔다. 너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진호는 질색하며 슬쩍 손을 뺐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그는 복순 씨를 구석진 비상구 계단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호의 얼굴은 사탄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찾아와요? 내 정계 진출이 코앞인 거 몰라요? 기자들이라도 보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진호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소매를 털어내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복순 씨의 손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당장 고향 내려가세요. 바쁘니까 나중에 비서 통해서 연락할게요. 제발 다신 오지 마세요. 평생 아들의 출세를 위해 제사를 깎아 바친 어머니에게 던져진 대가는 고작 배춧잎 2장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손바닥에 놓인 10,000원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를 나갔고 곧이어 밖에서는 길 잃은 노인을 도와드리고 왔습니다라는 그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 진호야. 이 돈이 내가 나에게 준 마지막 잡이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곤 내가 가진 모든 명예를 앗아갈 오늘의 외면과 진실이 될 거다. 복순 씨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앞둔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받은 10,000원짜리 2장을 가슴에 품고 복순 씨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통유리 빌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국내 최고의 성형 권위자로 이름을 날리는 둘째 딸 은숙의 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복순 씨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 속에 생선 비린내 나는 낡은 보따리를 든 복순 씨가 나타나자 세련된 간호사들은 오물이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여긴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잡상인은 출입 금지니 당장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쌀쌀맞은 말투에도 복순 씨는 일부러 더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기 원장이 내 딸이라서 그래요. 우리 은숙이 줄 고등어 좀 가져왔는데. 그 순간 병원 안쪽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은숙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숙은 복순 씨를 발견하자마자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김 간호사, 내가 병원에 냄새나는 노인네들 들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소독차 당장 불러. 은숙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걱정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에 흠집을 내는 불청객에 대한 혐오뿐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생선 보따리를 내밀자 은숙은 그것을 구두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생선 대가리를 보며 그녀는 표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엄마 행세야? 내 실력으로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읽어낸 병원이야. 비린내 묻히지 말고 당장 꺼져주세요. 은숙은 복순 씨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보낸 돈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이 병원 건물 보증금까지 대주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그저 공부하는 자식 앞길 막지 않았던 조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복순 씨는 바닥에 떨어진 생선 비늘을 줍지도 못한 채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병원 문 밖으로 밀려난 복순 씨는 딸을 어미도 못 알아보는 이런 괴물로 만든 것 같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은숙의 병원 간판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은숙아. 내 실력으로 일군 내 인생이라고 했니? 그럼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인생에서 내 흔적을 모두 지워주마. 두 자식에게 연이어 가슴이 난도질당한 복순 씨는 이제 마지막 희망을 확인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성형외과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막내딸 은서는 그곳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호의 사법고시를 위해 자신의 심장까지 떼어주고 언니 은숙의 의대 등록금을 위해 학업을 포기한 채 평생을 가족의 그림자로 살았던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운 것 없어 부끄럽다는 언니 오빠의 멸시와 독신으로 늙어가는 처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어두운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대걸레를 빨던 은서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은서는 어머니의 남루한 몰골을 보자마자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은숙이 그토록 혐오하던 생선 비린내를 은서는 마치 그리운 고향 냄새인 양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옷이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오빠랑 언니한테는 들렀어? 언니, 오빠가 또 엄마한테 모질게 굴었지? 은서는 어머니의 낡은 옷자락을 털어주며 자신의 얇은 겉옷을 벗어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은서는 어머니를 자신의 비좁은 창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대로 된 의자 하나 없었지만 은서는 신문지를 깔고 어머니를 앉힌 뒤 정성스레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가스버너를 켜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오빠랑 언니처럼 잘나서 엄마 호강시켜줘야 하는데 내가 청소부나 하고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무시받는 것 같아. 은서는 오히려 제 처지를 탓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줄 게 없나 찾는 딸의 모습에 복순 씨의 단단했던 심판자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서야, 내가 내 딸이라서 참으로 고맙구나. 복순 씨는 딸이 차려준 단촐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2,500억이라는 거액보다 진호가 던져준 10,000원 2장보다 은숙이 짓밟은 생선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은 바로 이 좁은 창고 방에 있는 딸의 진심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한 두 아들딸이 자신들의 동생 은서의 헌신을 이용해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간 뒤
고마움 대신 멸시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마주하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살짝 몸을 녹인 복순 씨는 조용히 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변호사, 준비해줘요. 내일부터 진호와 은숙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덕인지 하나씩 알려줘야겠어요. 그리고 내 딸 은서가 일하던 이 빌딩, 오늘 안으로 은서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주세요. 복순 씨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가운 집행자 같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은서는, 그리고 그녀의 엄마를 닮은 헌신이 어떻게 보상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은숙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건물은 본래 매물로 나올 일이 없는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은숙은 평소 건물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생 이곳에서 부를 누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평소 안면이 없던 문 변호사가 새로운 건물주의 정권 대리인이라며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은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라니요? 이 건물은 절대 팔 땅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문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 파는 물건은 없더군요. 기존 건물주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현찰로 꽂아주니 어제부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은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세의 2배라면 수백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자본력을 가진 자가 왜 하필 이 건물을 샀는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무리한 금액으로 건물을 사신 겁니까? 저와 재계약 논의를 하러 오신 건가요? 하지만 문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은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재계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러 왔습니다. 강 원장님은 다음 달 말일까지 이 빌딩에서 모든 장비를 빼고 나가주십시오. 은숙은 비명을 지르듯 항변했습니다. 해지라니요. 제 실력으로 이 병원 가치를 얼마나 올려놨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돈 많은 건물주가 대체 누구길래 제 사업을 방해하는 겁니까? 은숙은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문 변호사는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툭 내밀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소유자란에는 아주 낯익은 석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송복순, 바로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숙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당장 다음 달 말까지 이 거대한 병원을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일군 성체가 새로운 건물주의 의지 하나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임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다급히 큰오빠 진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수가, 나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받게 생겼어. 내 선거 자금줄이 갑자기 다 끊기게 생겼는데 불법으로 받은 자금까지 제보됐나 봐.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그동안 큰돈을 밀어줬던 후원회장 이름이 송복순이래. 어떻게 엄마 이름이랑 똑같아. 재수없게. 엄마가 2,500억 자산가일 리는 없잖아. 그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비명은 은숙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원 건물주 이름도, 오빠의 생사여 탈권을 쥔 후원회장의 이름도 모두 송복순. 은숙의 머릿속은 터질 듯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숙과 진호가 송복순이라는 이름의 망령에 시달리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강남의 또 다른 빌딩, 은서가 청소부로 일하던 그 낡은 건물의 소유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평소 은서를 무시하며 화장실 냄새나니까 빨리 닦으라고 구박하던 건물 관리인은 출근하자마자 새 주인이 보낸 대리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의 말은
관리인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총괄 관리소장님이 새로 오실 겁니다. 전 직원은 로비에 집합하세요. 로비에 모인 청소팀과 관리 직원들은 새로 부임한다는 소장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길게 뺐습니다. 모두가 모인 로비로 걸어오는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낯익은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던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지하 화장실 닦던 강은서 씨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은서는 예전에 그 주눅든 청소부가 아닌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복순 씨가 문 변호사를 통해 은서에게 건물 전체의 운영권과 관리소장 직함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을 멸시하던 관리인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건물의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처우부터 개선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진호와 은숙이 자신들의 엄마 송복순 여사가 건물주이자 후원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은서가 건물 소장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정체를 숨기고 있던 강남의 진짜 큰손이 송복순 여사라는 소문이 바닥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은숙은 자신의 병원이 쫓겨날 판국에 평생 무시하던 동생 은서가 거물급 자산가의 대리인이 되어 나타나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서 내가 정말 엄마가 그 2,500억 큰손이었어? 은숙은 미친 사람처럼 은서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지만 은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비린내 난다고 발로 찼던 날 기억해? 그날 엄마가 언니를 찾아간 건 엄마가 주는 기회였었어. 언니가 그 기회를 무참히 차버린 거지만 말이야. 같은 시각 검찰청 조사를 받으러 가던 진호 역시 은서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재수 없다고 치부했던 그 이름 송복순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복순 씨는 오빠와 언니를 위해 자신의 삶까지 희생해온 막내딸 은서를 통해 모든 명예와 부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막내딸 은서는 이제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대리인이 되어 오만했던 오빠와 언니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내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순 씨의 계획은 단순히 자식들 스스로 쌓았다고 믿는 그 명예를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을 윤슬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막내딸처럼 희생하고 사는 아이들 배우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워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이자 모든 활동의 얼굴로 막내딸 은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고졸학력의 청소부로 살며 오빠와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은서의 이름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선가이자 명사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선행으로 푼 청소부 출신 이사장. 이 드라마틱한 서사는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복순 씨는 은서의 이름으로 대규모 장학금을 수여하고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한 청년들을 돕는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은서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의 뜻임을 밝히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은서의 진정성 어린 눈물은 인터넷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기사로 접한 진호와 은숙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계 진출을 노리던 진호에게 은서의 선행 아이콘 등극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대중은 동생은 성녀인데 오빠는 불법 자금이나 받는 위선자라며 진호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둘째 은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문의 타이틀보다 고졸 출신 동생이 누리는 사회적 명예와 건물주라는 실질적인 권력이 훨씬 더 거대하다는 사실에 은숙은 극심한 열등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병원 장비를 빼야 할 기한이 다가오자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은서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 좀 만나게 해줘. 내가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나 봐. 진호 또한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풀려나자마자 은서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큰오빠 살려주는 셈 치고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라. 우리 가족이잖아, 응? 하지만 은서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 언니랑 오빠는 나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 이제 내가 건물주가 되니 상대를 해주는 건가? 엄마가 시장 노파의 모습으로 찾아갔을 때 언니 오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언니 오빠를 찾아간 줄은 알아? 그리고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은서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복순 씨는 은서에게 모든 권한을 맡긴 채 자신은 조용히 시한부의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자식이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던 돈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복순 씨는 마지막 심판을 완결짓기 위해 자멸한 두 아들과 딸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비린내 나고도 고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진호와 은숙은 복순 씨가 머무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검사와 의사로 거드름을 피우던 남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매는 복순 씨의 침대 밑에서 발치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가진 2,500억의 자비가 다시 자신들에게 향하기만을 바라는 추악한 갈망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췌장의 통증을 견디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머리맡에 놓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새 남매를 업고 안고 달래며 시장 한 켠에서 생선을 파는 복순 씨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2만 원으로 내 평생의 헌신을 매수하려 했고 바닥에 던져버린 생선은 내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 었다. 복순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진호는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선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효도할게요. 제발 재단 돈 좀 풀어서 저 좀 살려주세요. 복순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남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부끄러워했던 이 비린내나는 인생은 내가 너희를 의사로 검사로 만들기 위해 70평생 온몸으로 받아낸 훈장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성공의 향수에 취해 그 냄새를 오물 취급했지. 내 모든 재산은 이미 재단에 귀속되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다만 너희가 그토록 혐오하던 이 비린내 나는 인생이 담긴 사진을 보며 너희가 무엇을 버렸는지 기억해라. 복순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막내딸 은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5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아닌 막내딸의 온기를 품은 채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은서가 세운 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시민이 찾아와 통곡했습니다. 반면 상주 자리에 앉은 진호와 은숙은 조문객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호는 결국 구속 수감되었고 은숙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재기하지 못하고 여러 병원들을 기웃기웃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서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윤슬 장학재단을 세계적인 복지재단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화려한 만찬 대신 낡은 시장 골목에서 생선을 파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내복과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청소부 출신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가려진 부모님의 초라한 뒷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부모님이 흘린 땀방울을 비린내 난다고 코를 막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잡아준 부모님의 거친 손등 위에는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2,500억보다 귀한 희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낡은 옷차림이야말로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썩어간 걸음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너 오늘로 끝이야. 내 매장에서 이런 사고를 쳐? 이 바닥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해야겠어. 지점장의 고함과 폭언 앞에 선 매니저 다혜는 오히려 노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전세 보증금을 다 털어서라도 갚을 테니 이 어르신께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한정판 명품 시계는 수십 개의 파편이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 노파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파는 떨리는 손을 어쩌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화려한 명품 거리,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매장. 디오라에서 서다의 매니저는 늘 이방인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VIP 고객들의 명단을 외우고 실적 계산기에 매달릴 때 다혜는 늘 엉뚱한 곳에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매장 구석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는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거나 물건은 사지 않고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단골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시기였죠. 동료들은 그런 다혜를 비웃으며 미련한 곰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매장 안은 이번 시즌 한정판 제품을 선점하려는 VIP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점장 고창석은 가짜 명품을 걸치고 부자 흉내를 내는 카푸어 고객들에게도 굽실거리며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혜의 시선은 매장 입구에서 쩔쩔매고 있는 한 청소부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신발 끈이 풀린 줄도 모른 채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 할머니에게 내어주며 직접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신발끈이 풀리면 위험해요. 제 슬리퍼라도 신고 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지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다혜를 구석으로 불러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서다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노인정이야? 저런 사람들 상대하느라 지금 VIP 예약 손님 놓친 거 안 보여? 이번 달도 실적 꼴찌면 각오해. 넌 우리 매장에서 퇴출이야.
고지점장은 실적 보고서를 다혜의 가슴에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묵묵히 보고서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숫자로 환산되는 실적보다 눈앞의 사람이 느끼는 작은 위로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의 3층짜리 단독주택 앞. 이곳에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큰손이라 불리는 오만순 회장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산 8천억의 거부였지만 오늘 그녀가 선택한 옷은 명품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부도 위기를 맞았던 시절 공사 현장을 누비며 입었던 소금기 절인 낡은 작업복이었죠. 무릎이 툭 튀어나온 바지에는 시멘트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낡은 안전화는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누가 봐도 강남 명품 매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노파였습니다. 흰머리는 단정하게 묶지 않고 일부러 흐트러뜨렸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 세월의 주름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다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오시윤 본부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만순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아들의 결혼 상대만큼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매장에서 귀부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여자가 과연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알겠느냐는 깊은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윤아, 사람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숫자가 없을 때 진짜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그 아이를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오만순 회장은 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은 작업복 차림의 노파가 다가오자 코를 막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경멸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만순 회장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내려 화려한 빌딩 숲을 걷는 동안에도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번쩍이는 외제 차들 사이로 고무 슬리퍼를 끌며 걷는 노파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이물질 같았습니다. 드디어 다혜가 일하는 매장 디오라의 거대한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오만순 회장은 심호흡을 하며 안전화에 묻은 흙을 일부러 툭툭 털어 매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매장 안에 차갑고 향기로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직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만순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나의 초라함을 품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만약 서다혜가 나를 문전박대한다면 이 결혼은 200% 무효다. 8천억 자산가가 던진 위험한 덫이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순 회장이 매장 중앙에 발을 들이는 순간 디오라의 우아한 정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안전화가 대리석 바닥을 끄는 찌질한 소리에 쇼핑하던 귀부인들이 일제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지점장 고창석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 얼굴을 험악하게 구겼습니다. 어이 할망구,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니까 당장 나가. 고지점장은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오만순 회장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지점장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구석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다혜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다혜, 너 뭐해? 이런 인간 안 내보내고. 내가 평소에 노인네들한테 잘해주니까
이런 노숙자까지 꼬이는 거 아냐? 다혜는 서둘러 달려와 고지점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노파를 정성껏 부축했습니다. 지점장님, 손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혜의 따뜻한 물음에 고지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다혜의 손을 뿌리치며 노파가 메고 있던 낡은 배낭을 낚아채 매장 밖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그 소동 와중이었습니다. 배낭 끝에 걸려있던 전시용 아크릴 스탠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위에는 이번 시즌의 주인공인 5천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 돼. 다혜의 비명과 함께 시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매장을 때렸고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고지점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야, 서다혜. 이거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저런 노인들까지 매장에 들여놓으니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냐? 지점장의 폭언 앞에 다혜는 무릎을 꿇고 시계 파편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바르르 떨렸고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파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밀어내는 고지점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해고로 모자란다면 전세 보증금이라도 털어서 갚겠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오만순 회장의 눈에 묘한 일렁임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인생을 걸겠노라 말하는 이 미련한 여자의 진심이 그녀의 8천억 자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시계 파편보다 더 날카로운 건 고지점장의 비열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이 사고를 기회 삼아 다혜를 완전히 매장할 속셈이었죠. 하지만 다혜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고지점장이 노파를 향해 경찰을 부르라며 수선을 떨자 다혜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낮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서 중심을 잃게 만든 건 지점장님 손이었습니다. 매장 내 폐쇄회로 카메라에 다 찍혔을 텐데 정말 경찰부터 부를까요? 예상치 못한 다혜의 반격에 고지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다혜, 너 지금 미쳤어? 감히 누구 앞에서 CCTV 우는이야.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지점장님이죠.